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품격이 사라졌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결국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서명에 동참한 129명 의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명분 없는 창당은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끄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당 지도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이 전 대표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지, 왜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입니다.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 인사를 다수 인선했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한동훈 표 인적 쇄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한동훈 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총선 후보자 추천 작업을 총괄할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당원이 아닌 인물로 꾸리라는 당원 당규에 따라 10명 가운데 7명을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당내에선 장동혁 사무총장,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임 김기현 대표 때 사무총장을 지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합류한 전례가 많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을 통해 이른바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공정한 공천을 챙길 거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디딘 한 위원장이 복잡한 당내 사정을 완벽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철규 의원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 주류로서 목소리를 내왔던 영남과 친윤계 의원들의 물갈이 반발 심리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판세 또 야당과의 그 대결 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내지 않으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온 분이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가 윤심 공천을 낳을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과 힘겨루기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안다고 밀어줄 성격도 아니라던 한 위원장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공천 잡음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hen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이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피의자가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민주당에 가입해 이재명 대표 테러 기회를 노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걸 왜 발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비판하며 사건 해결과 무관하게 또다시 대립과 혐오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경찰 수사를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당의 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무시와 불신으로 가득하다며 뜬금없는 대통령 탓, 여당 탓으론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모든 빚을 갚은 연체자가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놓고 금융권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협의 끝에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까지 빚을 전부 갚은 사람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최대 290만 명이 지원받을 걸로 보입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못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회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돼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기록이 남아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의 제약이 따르는데 이번 조치로 전부 갚을 경우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50%에서 50에서 70%로 확대해 연간 5천 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7만 명에 달하는 대출금, 통신비 동시 연체자는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걸로 보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해 상환과 재기를 돕습니다. 신용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씩 시행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 8천억 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을 돌려주거나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PF 우발 채무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형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 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며 접대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근무표를 조작해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서울시 토목직 사무관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3년 건설사 대표와 중국과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공권은 물론 숙소와 현지 골프비까지 모두 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동안 5번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토목직 서기관 B씨, 지난 2019년 배우자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편의를 받았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2번 골프를 쳤는데 그때마다 현금 30만 원씩 챙겼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 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몰래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질병 치료를 한다면서 이탈리아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속이고 프랑스로,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만 21명입니다.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직원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녁을 먹고 운동을 다녀온 뒤에 일한 것처럼 초과 수당을 신청했는데 3번 이상 거짓 신청한 직원만 198명으로 2,500만 원을 타갔습니다. 간부 승진 심사를 하면서 실제 부족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필요한 4급 이상은 92명이었는데 250명이나 초과한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겁니다.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건데 승진 기간 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1년가량 빨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A씨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B씨는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직원들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승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서울시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옥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오랜 시간 독성 시험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다행이지만 재판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며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죄가 나와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일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유가족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소방관이었던 A씨는 다른 음주 사고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며 경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전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옵니다.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권자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광주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가상화폐 사기범에게 18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브로커 성 씨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빌미였습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성 씨에게 거액을 갖다 준 가상화폐 사기범도 피해자 13명에게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28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 전남경찰청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전 경무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경무관은 브로커 성 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사건으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전 현직 경찰 간부는 6명, 현재까지 10여 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지자체장, 여야 정치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볼 기사는 이른바 그림자 경로당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림자 경로당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로당을 말하는데요. 이 경로당이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용 정원 20명 이상, 남녀 화장실 각각 1곳, 전기시설과 약 6평 이상의 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 정원이 적어서 혹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시설이 열악해서 등 정식 등록을 하지 못하고 그림자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소액의 민간 후원에 기대거나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용 정원 등을 기준으로 등록, 미등록, 경로당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등록 경로당일수록 열악한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차등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든 자녀 대학 무료로 다닌다라는 제목입니다. 작년까진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의 경우 둘째 이상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됐지만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7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공계열 등에 진학했다면 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초 차상위 계층 이외 가구들도 소득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70%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또 90에서 130% 구간의 학생에게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안팎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는 근로장학금도 시급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기간도 기존의 대학 졸업 때까지 해서 올해 7월부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키즈 오케이존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노키즈존과 달리 유아나 아동 손님을 받는 키즈 오케이존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동구, 광주 서구 등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 손님을 위한 식기 등 물품과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뜻 동참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30만 원의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이는 비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업주들은 유아나 아동 손님을 받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과실이 아이와 부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 측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배상 책임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등 정책이 효과적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연결해주거나 리모델링, 모범 사례 등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 볼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이러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경기도가 용인과 동두천의 공중화장실 136곳을 점검한 결과 200여 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6곳은 비상벨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누르더라도 경찰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또 살려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라는 소리에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만 겨우 작동한 경우도 4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비상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인시 관계자는 비상벨을 관리하는 인력이 1명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벨 설치 자체가 되지 않은 곳들도 많았는데 경기도 내 11,500여 곳의 공중화장실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4,000여 곳, 약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행안부에 비상벨 설치 예산 22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텐데요. 부디 더 많이 설치되고 더 잘 관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출퇴근길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면 숨이 턱 하고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자를 없앤 열차 구간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권준수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아침 8시를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출근길 승객 혼잡도가 무려 190% 수준인 곳으로 경험보다 2배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런 혼잡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의자 없는 지하철이 등장했습니다. 4호선 열차 한 칸에 42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덜어내고 모두 서서 가도록 제작했습니다. 열차 한 칸에 의자를 없애 확보된 공간은 12.6제곱미터.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혼잡도가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열차 칸에는 의자가 없는 대신에 더 많은 손잡이를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한 의자는 그대로 놓아뒀습니다. 의자 없는 지하철에 탄 승객들은 어떻게 느낄까? 일단 다른 칸에 비해 혼잡도가 줄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답답함이 덜하고 혼잡도가 덜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자가 없다 보면 급정거하거나 이랬을 때 같이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차차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반면 앉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혼잡도가 나아진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요. 여기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칸을 피하는 것 같아요. 저쪽이 너무 많아서 다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서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긴 거리를 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혼잡도를 낮추는 건 좋지만 대중교통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산대로 혼잡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럼 서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건가요? 불편을 오히려 주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혼잡도가 나아지는지 지켜보고 의자 없는 지하철 칸을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혼잡도만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승객 불편과 우려까지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내렸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고 서울과 지방은 각각 0.04%씩 내려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해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의 집값이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2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22년보다 2.9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도봉과 관악이 8% 하락했고 강북과 구로가 7%, 노원이 6%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R114는 지난해 이자 상환 부담에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동부권과 서남권 지역의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서 팔고 있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 일부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노닐페놀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뜨개질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과 유아용 놀이개 젖꼭지 거리도 질식 위험이 있는 등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28개 업체에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농협을 이끌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성희 현 회장 연임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성희 회장 연임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신인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모두 8명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강호동 후보와 송영조, 조덕현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의원 간접선거제로 회장을 선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회장을 뽑게 됩니다. 또 조합원 수가 3,000명이 넘는 조합은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돼 전체 투표수는 1,252표로 늘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2주가량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뒤 오는 25일 선거가 치러집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206만 명 조합원을 대표해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게 될 차기 농협중앙회장. 이따른 직원 횡령 등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금융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오늘은 어제 진행된 한국은행 이 금융통합위원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새해 첫 회의였는데 일단 네. 금리가 동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지금 8번 연속 금리가 동결했고요. 뭐 거의 1년 넘게. 아마 요거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거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 올려야 될 요인도 좀 있고 내려야 될 요인도 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이제 동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예.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기준금리가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보면 이전에는 추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한은 총재는 약간 뉘앙스는 틀린데 추가 인상 필요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시장에서는 끝이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동결 결정 사실상 뭐 기존의 시장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결과긴 한데 이런 이 동결 평가, 이 결과가 나왔던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물가 상승률은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도 늘어나는데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실제로 가계부채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더 되지 않고 그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지하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없고 그럼 두 가지 인상 요인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가하고 가계부채는. 근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부실 이게 혹시나 금융 시스템 쪽으로 그런 부실이 불확실성이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당국의 우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수출 경기는 조금 이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회복되는 듯이 보이는데 소비하고 투자가 워낙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금리 기간에는 가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 투자라는 건 사실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이런 내수 쪽에서의 상당히 회복 지연이라고 할까요?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아마 한국은행이 고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이번 하반기쯤이 돼야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한은 총재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앞쪽에 구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사견을 전제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통위원 7명 중에 이번에는 이제 1명이 결석해서 총재까지 하면 6명인데 총재 의견이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겠죠. 예, 영향력이 있지만 총재가 그렇게 발언한 이유는 그래도 좀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거를 좀 이제 경고를 한 것뿐이고. 지금 미국 금리 인하는 여전히 올해 3월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볼 때. 그럼 이제 만약에 미국이 뭐 3월은 좀 이르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뭐 가장 이른 타이밍이 3월로 보고 있는데 3월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6월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로 버틸 수 있을 건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거거든요. 우리 시차를 거의 안 두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최근에 PF가 뇌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만약에 혹시나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린 동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PF 쪽에 지금 뭐 태양건설은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지만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미래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금융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은이 져야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이게 사실 한은의 입장에서 또 고민인데 사실 시장금리는 정책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한은의 기준금리가 움직이고 시장금리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어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인데 요새는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한은의 위상의 문제라고 할까?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한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 연준의 금리를 따라간다는 거. 한은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압력을 과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미국이 3월에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뭐 총재 말대로 6월까지 계속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를 따라간다. 이러면 한은의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력을 만약에 버틸 수 있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독립적이다. 이건 사실 뭐 행정부로부터 독립이지 우리나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런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기대보다 늦어지는 상황. 어쨌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돌아갈 거라는 게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 간밤에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원래 12월 전년 동월 대비 작년께 3.2%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0.2 정도 높은 3.4 정도 나왔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좀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 좀 변동성이 큰 부분 뺀 이제 근원 CPI도 시장에서는 3.8로 예상을 했었는데 3.9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사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거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고금리를 지속을 해야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 논리대로라면 이제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미국 민간에서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여전히 3월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만 해도 한 60%대였는데 3월 인하 가능성이 이번에는 70%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물가 지수 이번에 물가 상승이 발표된 게 큰 영향을 못 줬고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품목 구성이 약간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주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CPI 기준으로 한 30%, 근원 CPI 기준으로 한 5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을 그 임대를 갱신한 부분이 반영이 충분히 안 되고 기존고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왜곡되는 경향. 그 부분을 덜어내면 사실 미국의 실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또 이제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CPI보다는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라고 개인 소비 지출 쪽에서 주거비가 아예 빠지는 부분 아니면 확 준다든가 이제 실제로 미국의 주거비를 뺀 나머지 어떤 개인 소비자들의 지출에 의해서 올라가는 물가 이런 부분은 아직 2.6%로 상당히 2%대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가 이번에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렇게 미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와 부합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반기 이르게 좀 인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일단 빠르면 3월이고요. 늦어도 5월. 왜냐하면 5월에 시장에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측한 비율이 거의 99%입니다. 3월은 한 72%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3월이나 5월 중에 분명히 미국이 피봇을 시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뭐 요번 밤 사이에는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떨어진 그런 경향도 없었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게 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12월 FOMC 이후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좀 좋다는 점. 근데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분기 단위로 볼 때 한 0%대로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 3분기까지 나온 게 4.9%였는데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새로운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큰 변동 없이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기업이 좀 눈에 띄어서 좀 다시 그거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애플이 이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제 장중 한때 시총 1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거든요. 요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직전인가요? 한 2019년 근방으로 애플하고 MS하고 이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약보합세라고 할까요?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MS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아이폰 14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14, 14죠. 중국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게 안 팔리니까 이제 말씀하신 아이폰 15가 나올 타이밍에서 이것도 안 팔릴 거다. 이런 또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는 이제 MS가 살짝 장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간 걸 올랐는데 MS 시가총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조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 약간 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75조 원이니까 미국의 어떤 글로벌 탑 시가총액 1위인 기업들, MS와 애플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태영건설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많았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국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막판에 이제 추가했던 그 자구안 발표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태영건설하고 정부의 좀 일종의 힘겨루기였는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PF 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라면 신경을 안 쓸 텐데 워낙 도급승리도 높고 1군 건설사로 치고 있고 그리고 PF 규모도 다른 건설사보다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놔두면 당연히 이제 PF 시장이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으니까 또 태영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산이나 부채로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사업을 접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조금만 유동성이 좀 숨통만 트이면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태영도 이제 좀 정부하고 합의안을 타결을 해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면 이제 실사에 들어갈 텐데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채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이 워크아웃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4월 11일까지 이제 채권단에서 태영의 이제 자산부채 실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숨겨진 우발 채무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보다는 이제 규모죠. 그 규모가 작다면 무난하게 이제 5월 12일 태영하고 이제 채권단하고 MOU를 맺거든요. 경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말씀하신 실사 단계에서 우발 채무가 과연 얼마나 잡힐 건지 그리고 태영의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4월 10일이면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과연 그거를 충분한 실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우발 채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제 무난하게 경영 정상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일단 태영건설을 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부동산 EPF 문제가 태영건설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거론되는 건설사들이 있어요. 동부라든가 롯데, 신세계, GS 같은 그런데 좀 태영 케이스하고 틀린 경우는 이것도 대형 건설사들이니까 PF 규모가 크겠죠. 근데 이 계열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재작년인가요? 롯데건설이 레고랜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제 유동성을 지원했잖아요.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 계열사들을 언급하면서 일부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하향 조정한 등급이 A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이제 중소건설사가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제 중소건설사 종합건설기업 기준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한 200개 정도 한 1년 전보다 늘었다고 해요. 그 예. 파산 건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자금 동원력도 없고 또 규모가 작은 건설사고 PF 그 규모도 만약에 작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그렇게 배려를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PF가 들어간다는 건 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신용을 공유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까지 엮이는 거잖아요. 예. 보통 우리 은행권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제가 보기에 전혀 없는 것 같고 제2금융권,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증권사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PF가 중소건설사하고 좀 엮이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려가 되는 제2금융권 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도 이제 대형보다는 중소형 증권사 쪽이 PF의 일종의 좀 많이 비중을 사업 전략을 높였던 그런 증권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은행이나 대형 건설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소형 건설사, 중소형 뭐 제2금융권사의 문제는 문제가 생겨도 사실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도미노 현상은 좀 우려가 돼요. 예. 이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게 계속 파급을 미치는, 이제 금융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워낙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쪽은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오히려 큰 데는 신경을 덜 써도 저는 이쪽은 큰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 작은 부분을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데 이어 이번엔 에너지 수송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이 납포됐습니다. 네, 사건 이후 이란 해군은 미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유조선을 압수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7일 이라크 석유를 싣기 위해 알바스라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던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 오만만을 빠져나오던 유조선과 교신이 끊긴 건 현지 시각 11일 새벽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괴한들이 유조선에 올라 배를 납포한 겁니다. 이란 해군은 곧바로 법원 명령에 따라 유조선을 압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란 석유 100만 배럴을 훔쳐 미국으로 운송한 배가 이름만 바꿔 운항 중이었다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거짓 주장이라며 당장 유조선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 would put little stock in anything coming out of Tehran. This was a commercial vessel freely transiting international waters. No justification whatsoever to seize it. None whatsoever. They need to let it go. 최근 홍해에서 예멘 반군 후티의 상선 공격에 이어 에너지 수송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유조선이 납포되면서 주요 교역로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네 번째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사실상 빈손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ou move down the path to a Palestinian state. That's the single best way to isolate, to marginalize Iran and the proxies that are making so much trouble. 이란의 유조선 납포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한때 3% 넘게 뛰었습니다. 이란이 배후에 있는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에 이은 이번 유조선 납포는 이란의 세력 과시를 넘어 확전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무기체계 개발은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나름의 일정대로 진행하되 재래식 도발과 접경 지역 움직임은 남한의 동향을 중시하며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하면 2배, 3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도발이 있을 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 앞서 탈북민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UPR에서 탈북민들을 인접국 난민으로만 언급했는데 이번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t's Niki Lauda. Today with the rain, it's the most dangerous trick in the world. Let's race. (1950년부터) 시작된 F1 역사에서도 전설적인 라이벌이다. 뜨거운 트랙을 배경으로 세계의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 헌트에게 먼저 앞서 나가는 니키 라우다. 레이서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독일 그랑프리 서킷. 라우다는 악천후 속에 경기를 강행하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문제로 충돌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헌트의 우승 경기를 지켜보며 집념을 불태웠다. 급기야 6주 후인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아직 화상이 덜 회복된 몸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불사조라고 불리며 레이스에 복귀한다. After the accident, I couldn't take any decisions at all because it was too bad. And after, when I was feeling good, I wanted to race again. 경기가 시작되기 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폭우는 점차 거세졌고 라우다는 독일 경기 당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경기를 포기한다. 결국 헌트가 단 1포인트 앞서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 아침보다 추위가 조금 덜한데요. 하지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오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점차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 대전은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광주가 10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예년 기온을 웃돌며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도로가 젖으면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